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권력 중독. 이 책의 부제는 그들은 왜 지배할수록 괴물이 되는가입니다. 지은 이는 카르스텐 쉐르물리.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조직 심리 및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로 SRH 베를린 응용과학대학 경영심리학 교수다. 경영 컨설턴트와 강연가로도 활동하며 권력과 인간 행동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을 제시해왔다. 2021년과 2023년 HR 분야 최고의 40인으로 선정되었고 하버드 의과대학교와 헨리 경영대학원이 수여하는 연구상을 수상했다. 권력은 인간을 포함해 요인원 모두에게 일종의 중독작용을 일으킨다. 권력을 주면 뇌의 특정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고 그 쾌감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한 번 권력의 단맛을 본 사람은 그 감각을 계속해서 갈망하게 된다. 하지만 권력은 단순히 중독성만 가진 것이 아니다. 권력은 아예 사람을 바꾸기도 한다.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행동 양식이 바뀌며 감정의 결도 변한다. 공감 능력은 무뎌지고 충동성은 강화되며 도덕적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 이 변화는 인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 왔다. 이 책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다. 권력을 가졌을 때 혹은 가지지 못했을 때 그 권력이 나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에 따르면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가장 큰 두 축은 사랑과 권력이다. 사람들은 어떤 만남에서든 서로를 좋아하는지, 누가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가늠한다. 권력은 인간관계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조직 역시 권력에 의해 움직이고 권력을 통해 다시 구조화된다. 예를 들어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의 사례를 떠올려보자. 한때 그는 기업 내 권력 다툼에서 패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올트먼의 해임 이후 오픈 AI의 통제 기구가 오히려 통제력과 권력을 상실했다. 그의 해고에 반발해 7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사직서를 내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전능하신 샘이라는 별명과 함께 복귀했고 지금은 인공지능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권력은 사람을 중독시키고 자제력을 무너뜨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권력이 책임감 있게 사용될 경우 사람과 조직 그리고 사회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힘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의 행동에 대한 결정권은 오직 당신에게 있다. 자신의 삶, 조직, 그리고 사회 속에서 성숙하게 권력을 사용하도록 책임지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자신뿐이다. 막스 베버는 권력을 사회적 관계 안에서 그 근거가 무엇이든 타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으로 보았다. 베버와 그 이후 수많은 학자들은 권력이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자기 의지에 따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보았다. 권력은 유동적이며 그 누구도 권력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다. 통제력으로서의 권력은 지위와는 다르다. 지위란 한 사람이 사회 체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중 또는 인정의 정도를 뜻한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자원은 무엇인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존 프렌치와 버트럼 레이브는 1959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권력의 분류 체계를 제시했다. 두 학자는 권력의 기반을 5가지로 구분했다. 1. 처벌에 기반한 권력. 2. 보상에 기반한 권력. 3. 합법성과 정당성에 기반한 권력. 4. 전문성에 기반한 권력. 5. 카리스마에 기반한 권력. 처벌이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행위를 실제로 가하거나 가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상대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무언가를 박탈하는 것 또한 일종의 처벌이 될 수 있다. 처벌적 권력을 사용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권력 행사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처벌은 바람직한 행동이나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처벌적 권력이 낳는 부정적 영향에는 공포, 수치심,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포함된다. 이러한 감정은 처벌을 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처벌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공포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공포와 분노가 감도는 환경에서는 누구든 명료하게 사고하기 어려워진다. 심리학에서는 오랫동안 심리적 안전감이라는 개념을 연구해왔다. 이는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상호 간의 리스크를 감수하며 약점이나 실수를 드러내도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심리적 안정감이 확보된 조직에서는 개방적이고 진솔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는 곧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발현, 효과적인 의사결정,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처벌적 권력이 반복적으로 행사되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안전감이 만들어질 수 없다. 처벌적 권력이 지닌 또 다른 문제는 그 사용 방식이 본보기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경영진이 직원의 실수를 발견할 때마다 즉시 경고를 주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면 그 모습을 지켜본 하위 단계의 임원들도 자연스럽게 같은 방식으로 부하 직원들을 다루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계속 되풀이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모델링 학습 혹은 관찰 학습이라고 부른다. 이 개념은 사회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의 보보 인형 실험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실험을 통해 공격적 행동이 어떻게 모방을 통해 전파되는지 입증했다. 그의 실험에 참여한 유치원생 일부는 성인이 풍선 인형 보보를 폭력적으로 다루는 영상을 시청했다. 어른이 아무 이유 없이 인형을 때리고 걷어차고 고함을 지르는 장면이었다.
다른 그룹의 아이들은 공격성이 전혀 없는 평범한 영상을 봤다. 영상 시청 이후 두 그룹의 아이들은 무작위로 배정되었고 다양한 장난감이 비치된 놀이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에는 영상에 나왔던 보보 인형도 있었다. 두 그룹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공격적인 영상을 본 아이들은 현저히 더 많은 공격 행동을 보였다.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성인의 행동을 따라했다. 일부 아이들은 모델이 하지 않은 공격 행동까지도 스스로 창안해냈다. 그들은 공격적 권력의 맛을 보고 창의적으로 폭력을 확장시킨 것이다. 처벌적 권력은 전염된다. 부모든 리더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올바른 가치를 강조해도 사람들은 결국 우리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는다. 관찰을 통한 학습, 즉 모델링은 사회화의 가장 강력한 형태다. 처벌은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점점 약화된다. 사람들은 처벌에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강도를 계속 높여야 한다. 보상은 권력의 작동 방식 중 하나다. 우리는 타인에게 보상을 줄 때 심리학적으로 강화라는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강화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긍정적 강화, 다른 하나는 부정적 강화다. 두 방식 모두 특정 행동을 반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면 그 행동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긍정적 강화는 수혜자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직원이 성과를 인정받아 급여 인상이나 보너스를 받게 되면 그 직원은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부정적 강화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정적인 자극이나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상대에게 보상을 준다. 보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래적 관계를 형성한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대하게 된다. 표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긴다. 사람들은 보상이 있을 때만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고 점차 당연한 일에서조차 보상을 기대하게 된다. 보상은 마치 약물처럼 일종의 내성 효과를 만들어낸다. 초기에는 작은 칭찬이나 보너스에도 동기가 부여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같은 자극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더 강한, 더 정교하고 특별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재적 보상의 타락 효과라고 부른다. 물질적 보상처럼 외부에서 제공되는 보상이 오히려 내면의 동기를 갉아먹는 현상을 말한다. 내재적 동기란 활동 그 자체에서 만족과 의미를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외재적 보상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효과면에서도 내재적 보상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아는 것이 곧 힘이다. 1597년 영국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프랜시스 베이컨이 남긴 말이다. 많은 사회에서 특정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 혹은 그렇게 인식되는 사람들은
권력을 부여받는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흔히 뷰카라는 약어로 설명된다. 이는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모호한 세계를 의미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전문성 권력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진정한 전문성 권력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 20세기 많은 서구 정치인들이 자유주의적 가치가 권위주의 체제에 스며들어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21세기에 이르러 변화의 방향은 반대가 되었다. 오히려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이 흘러들어와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다. 오늘날의 조직과 사회에서는 거짓 정보, 나아가 거짓말이 널리 용인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같은 정치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에 대해 정치학자 미하엘 취르는 기고문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 취른에 따르면 거짓말은 예나 지금이나 위험한 전략이다. 들통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말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헛소리를 구분해 제시한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왜곡하지만 최소한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필요할 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헛소리를 하는 사람은 진실 자체에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전략을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을 검증하고 합의해가는 과정이 무너지며 사회의 이성이 마비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권위주의 세력이 바라는 바다. 수십 년 전 독일계 미국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남긴 바 있다. 끊임없는 거짓말로 인해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된 국민들에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일상과 조직에서 권력을 사용하는 우리의 방식에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생물학적 기원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영장류 학자이자 행동과학자인 프란스 드 발은 수십 년간 침팬지를 연구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모든 침팬지는 굉장히 권력에 민감한 존재입니다. 침팬지를 상대하다 보면 그들이 늘 상대를 위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성 있는 위협이든 아니든 일단 시도하며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 하죠. 그들은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며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탐색하죠. 약점을 포착하면 그걸 물고 늘어지며 우위를 점하려 듭니다. 우리는 침팬지와 DNA의 98.8%를 공유한다. 따라서 인간 또한 침팬지처럼 권력에 반응하고 서열과 지배를 인식하는 유사한 행동 패턴을 타고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전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도널드 트럼프를 관찰한 뒤 방 안에 사람이 많을수록 그는 승자가 되려는 욕구를 더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법이 없어요. 모든 만남이 경쟁입니다. 나 아니면 너의 싸움이지요. 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인간은 침팬지와 1.2%의 차이를 지닌다.
나는 이 차이에 희망을 둔다. 권력 동기가 자극되면 신체 내부에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권력은 우리를 각성시키고 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 특히 중요한 것이 테스토스테론이다. 이것은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으로 주로 남성의 고환에서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부신 피질에서 생성된다. 포유류 전반에 걸쳐 테스토스테론과 공격성은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테스토스테론은 더 쉽게 공격성을 드러내게 만들고 지배적 행동을 촉진한다. 이 호르몬은 권력 동기와도 상관관계가 있다. 평균적으로 볼 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을수록 사람은 더 강하게 권력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을 인위적으로 투여받은 남성들은 대조군에 비해 더 지배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며 타인의 지배 신호에 대해 더 강한 생리적 반응을 보였다.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할 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교도소 수감자들은 동료 수감자들로부터 더 공격적인 사람으로 평가된다. 경쟁적 상황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특히 많이 분비된다. 또 다른 주목할 생리학적 물질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다. 이는 부신에서 생성되며 단기적으로 에너지를 빠르게 채워주는 기능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면역력을 저하시켜 신체를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권력을 소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생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강한 스트레스를 느낀다. 이러한 스트레스 가능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이고 안정된 권력을 갈망하게 된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력감과 권력 상실을 강요한다. 자신의 권력 동기를 오랫동안 실현하지 못한 사람들의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고혈압이나 호흡기 질환 같은 건강상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활성화되면 면역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항체 생성은 줄고 감염에 취약해진다. 즉, 무력감은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다.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 유용하지만 장기적으로 신체와 뇌를 손상시킨다. 혈관계, 소화기관의 기능이 저하되고 신경세포가 손상되며 심지어는 유전자의 구조도 바뀐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타인을 고정관념에 따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수많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되었다. 고정관념이란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해 개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두가 동일한 특성이 있다고 일반화하는 인지적 편향이다. 오늘날 특히 널리 퍼져 있는 고정관념 중 하나는 젊은 세대는 게으르고 뻔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당신이 권력 있는 사람을 마주친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그는 당신을 어린 친구, 잘난 체하는 젊은이, 풋내기 수습사원 혹은
젊은 엄마 같은 식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럴까? 답은 단순하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도 되기 때문이다. 고정관념은 사고를 단순화하는 전략이다. 오류를 낳을 수 있지만 생각을 쉽고 빠르게 만든다. 권력자는 굳이 타인을 개별적인 존재로 세심하게 인식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상급자가 눈앞의 사람들을 개별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고 젊은 신병들로 인식할 때 고함을 지르거나 불쾌한 명령을 내리는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소 건방진 대학생이었다 하더라도 일단 군복을 입히면 모두 동일한 군인이 된다. 이러한 탈개인화는 비인간화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개별적인 인간으로 인식되지 않고 유니폼을 입은 하나의 명령 대상으로 간주된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데보라 H. 그루엔펠드와 그 동료들은 일련의 사회심리학 실험을 통해 권력을 갖고 있거나 일시적으로 권력감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타인을 사람이 아닌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심리학자 데커 켈트너는 권력과 특권은 공감의 상실이라는 대가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이란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깊이 이입하는 능력이다. 이는 인류가 진화 과정에서 획득한 특별한 힘이자 생존 전략이다. 공감을 통해 인간은 유대감을 강화해 왔다. 공동체의 일원들은 공감을 통해 서로의 욕구와 감정을 이해하며 이를 배려하게 된다. 이는 집단의 응집력, 결속력을 높인다. 하지만 공감이라는 대단한 능력은 권력을 쥔 순간부터 약해지기 시작한다. 수많은 사회심리학 실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심지어 실제 권력이 아니라 단지 권력을 가진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공감 능력은 눈에 띄게 감소한다. 권력자는 타인의 생각보다 자신의 직감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문제는 그 직감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데 있다. 최근에는 권력자들의 낮은 공감 수준이 생물학적 수준에서도 입증되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테니스를 치거나 우는 모습을 본다면 이를 지켜보는 사람의 뇌에서도 그 활동과 대응하는 운동 영역이 함께 활성화된다. 그런데 자신이 권력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이 현저히 떨어진다. 공감 능력 저하는 권력 상태뿐만 아니라 부유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권력과 특권을 손에 쥔 사람들은 대체로 더 안전한 세계에 산다. 이들은 굳이 타인의 감정을 민감하게 읽을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공감이나 연민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능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권력은 행동의 억제력을 무너뜨리고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가장 모순적인 장면은 권력자들이 도덕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도덕을 깡그리 어기는 경우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줄리우스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다.
그는 수많은 혼외 정사로 악명 높은 황제였다. 이러한 방종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역사상 가장 엄격한 성도덕법을 만들었다. 생애 내내 교황청의 권위에 불복해 갈등을 빚었던 영국의 역사학자 로드 액터는 권력자들을 관찰한 뒤 다음과 같은 유명한 문장을 남겼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동안의 심리학 연구들은 로드 액턴의 말이 옳았음을 보여준다. 사회심리학 실험에 따르면 권력자는 타인보다 더 오래, 더 많이 말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곤 한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리더로 인식되거나 리더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권력자는 말을 많이 하고 대화를 장악하며 무의식적으로 발산되는 비언어적 지배 신호를 보냄으로써 우위를 점한다. 사람 혹은 다른 영장류는 자신에게 권력이 있다고 느낄 때 몸을 크게 만든다. 올림픽 육상 결승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보면 두 팔을 번쩍 들고 가슴을 펴고 자신을 최대한 크게 보이게 한다. 놀라운 점은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런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한 번도 그 포즈를 본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권력자는 몸으로 공간을 장악한다. 앉아있는 자세부터 다르다. 그들은 뒤로 기대어 앉고 다리를 꼬고 심지어 양팔을 머리 뒤로 깍지 끼는 자세를 자주 취한다. 이런 자세는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권력자는 절대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목소리로도 공간을 지배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더 오래 말하고 더 크게 말한다. 단단하고 분명한 톤, 넓은 음역, 그리고 때때로 강조된 말투를 쓴다.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길 원하는 것이다. 이제 권력과 자세에 대한 대표적인 실험을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한다. 다나 카니, 에이미 커디, 앤디 얏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비언어적인 파워 자세, 즉 가슴을 펴고 고개를 치켜들고 손을 허리에 올리거나 하는 자세를 2분 동안 취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복종적이고 움츠러든 자세를 취하게 했다. 그 다음 이들의 호르몬 수치를 측정했다. 놀랍게도 단 2분의 파워 자세만으로 지배 관련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커디는 이 결과를 테드 강연에서 발표했고 그 영상은 2,500만 회 이상 조회됐다. 전 세계의 커뮤니케이션 코치들이 이 연구를 인용했고 자세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메시지를 내세운 워크숍이 쏟아져 나왔다. 많은 이들이 이 그럴듯한 실험 결과에 열광했다. 하지만 이후 여러 연구진들이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재현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최근 심리학자 로버트 퀘르너와 연구진은 파워 자세의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을 발표했다. 그 결과 파워 자세는 생리학적 수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에는 영향을 준다.
파워 자세를 취한 사람은 더 큰 권력감과 자신감을 느꼈다. 다만 흥미로운 부작용도 발견됐다. 파워 자세를 취한 그룹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수많은 영화, 드라마, 전기, 심지어 신문 기사들조차도 하나의 공통된 서사를 전달한다. 권력을 얻으려면 남들보다 더 사악하고 잔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 싸움에서 살아남는 이들은 나르시시스트, 폭군, 혹은 사이코패스라 불리곤 한다. 성격 특성을 설명하고 측정하기 위해 심리학에서는 종종 빅5 모델을 사용한다. 이 모델은 인간의 성격을 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친화성,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5가지 기본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외향적인 사람은 사교적이고 활달하며 주도적이고 활동적이다. 반대로 외향성이 낮은 사람은 대체로 조용하고 타인과의 거리감을 유지하려 한다.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 불안하고 쉽게 흥분하거나 긴장하는 경향이 있다. 신경성이 낮은 사람은 감정적으로 안정적이며 스트레스에 강한 편이다. 성실성은 계획성, 책임감, 목표 지향적인 행동 경향을 의미한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대체로 꼼꼼하고 신뢰할 만하며 일처리가 정확하다. 친화성은 타인에 대한 신뢰, 배려심, 관용, 공감 능력과 관련된다. 친화성이 낮을 경우 의심이 많고 이기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감각, 창의적 시도에 대한 개방성과 관련된다. 이 특성이 높은 사람은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일상적이지 않은 것에 매력을 느낀다. 이 5가지 성격 모델은 생애 전반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측정 도구들을 통해 이 5가지 특성이 리더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명확히 밝혀져 있다. 그렇다면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이 더 쉽게 권력을 얻는다는 통념은 과연 사실일까? 이 질문에 대해 미국 심리학자 티모시 저지와 그의 연구진은 이미 20년 전에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관련 연구 데이터를 모아 메타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이들은 총 73개의 연구에서 도출된 222개의 상관관계를 통합 분석했다. 만약 실제로 냉정하고 감정이 없는 사람이 권력 경쟁에서 승리하는 경향이 있다면 친화성과 리더십 발현 간에는 부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야 한다. 즉, 친화성이 낮을수록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외향성과 성실성이 조직 내에서 합법적 권력을 얻기 위한 가장 주요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두 경우 모두 중간 수준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 역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신경성은 리더가 될 가능성과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불안정하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일수록 권력을 쥘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가장 논란이 되는 친화성은 어떨까? 놀랍게도 친화성과
리더십 발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냉정하든 따뜻하든 이 특성 자체는 권력의 획득과는 무관했다. 결국 성격이 나쁘거나 주위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보다 성실하고 외향적이며 개방적인 사람들이 조직에서 리더가 되기 쉽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하지만 이 결론이 정말 맞는 것일까? 언론, 역사, 문학을 돌아보면 권력을 얻은 나쁜 사람들의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제시된 심리학적 연구 결과에서는 나쁜 사람이 권력을 더 잘 잡는다라는 통념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즉, 현실에서 가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이 고위 권력 자리에 오르는 일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성격 파탄자를 리더로 받아들이며 일하지 않는다. 그동안 권력을 차지하는 데 있어 나쁜 사람이 더 유리하다는 통념을 믿어온 이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일 것이다. 사이코패스 성향이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권력 획득에 더 유리하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 이미지는 언론이 만든 클리셰로 권력에 대한 책에서조차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서사다. 참여도와 리더십 발현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강한 효과를 나타냈다. 즉, 많이 말할수록 권력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현상은 심리학에서 수다 가설이라고 불리며 다수의 연구에서 그 효과가 반복적으로 검증되었다. 많이 말하는 사람은 더 눈에 띄며 중요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그룹에 대한 헌신도 역시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도자로서의 의지도 강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반면 말을 아끼는 사람은 존재감이 약해지고 전문성과 경험이 눈에 띄지 않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딜레마가 있다. 권력 획득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 반드시 좋은 리더십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훌륭한 리더는 오히려 잘 듣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집단이 형성되면 위계도 따라오는데 이는 조직 심리학의 기본 구조다. 흥미로운 점은 위계 질서를 억제하려 해도 결국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형식적인 구조를 없앤다 해도 비공식적인 위계가 즉시 생겨난다. 위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사회심리학자 조 매기와 애덤 갈린스키는 위계를 사회적 차원에 따라 개인들이 갖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순위라고 정의했다. 위계는 크게 형식적 위계와 비공식적 위계 두 가지로 나뉜다. 형식적 위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접하는 구조다. 구성원이 있는 조직이라면 대개는 조직도와 함께 위계를 갖고 있다. 부서가 두 개만 생겨도 위계는 탄생한다. 사실 그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해도 위계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비공식적 위계다. 그냥 모였을 뿐인데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누구를 따르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위계는 늘 존재한다. 처음 보는 사람과 마주치면 대화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항상 이런 질문이 나온다.
그쪽은 무슨 일 하세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두 사람 사이의 사회적 위계를 가늠하려는 시도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위계를 형성한다. 새로 구성된 집단 내에서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비공식적인 위계가 드러나곤 한다. 놀라운 건 이런 비공식적인 위계가 얼마나 빠르게 자리 잡는지, 그리고 구성원들 간에 그 위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일치되는가다. 위계 구조는 집단에 여러 이점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이점들이 인간 사회에서 위계라는 조직 형태가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유다. 사람들이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을 이루면 두 가지 핵심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지배의 문제, 또 하나는 분배의 문제다. 분배의 문제는 공동의 노력으로 얻은 보상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지배의 문제는 집단 내에서 누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위계는 표면적이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 문제를 일정 수준 해소해준다. 또한 위계는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하게 해준다. 위계는 집단의 질서, 안정, 구조를 부여한다. 오늘날 위계 구조는 19세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이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가나 공방 같은 소규모 단위에서 일했다.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재택근무 환경이었던 셈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대규모 조직이 필요하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대규모 조직이 구성된 곳은 군대와 전쟁터뿐이었고, 그에 따른 위계 구조가 발전했다. 산업화가 시작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군대나 전쟁터가 아니더라도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일을 해야 했고, 이들이 협력하려면 행동을 조율할 체계가 필요했다. 이때 선택된 해법이 위계구조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자문역으로 초빙된 사람들은 대부분 군 출신이었다. 그들은 기업 내에 엄격한 계층 질서를 도입했고, 세밀한 통제와 명령, 복종 중심의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함께 적용했다. 20세기 초 테일러주의가 더해지면서 기업은 과학적인 경영을 표방했고, 조직은 기계처럼 운영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소속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다. 사고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그리고 단순 육체 노동을 수행하는 작업자. 군대와 테일러주의자들이 설계하고 보급한 위계구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조직에서 기본 틀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의 노동 환경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위계구조는 복잡한 문제를 다룰 때 그 한계를 드러낸다. 복잡성은 종종 예측할 수 없는 도전과 돌발 상황을 동반하며, 군사적이거나 테일러주의적 방식의 위계구조일수록 이러한 유동성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조직이 지난 세기의 위계구조에 기반한 운영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머리 호로새라고 불리기도 하는 뿔닭 무리는 분명한 서열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서열이 높은 개체가 먹이를 독점하면 낮은 서열의 새들은 단순히 참거나 기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낮은 서열의 개체들과 조용히 무리를 다시 구성했다. 권력을 남용한 우두머리는 무리에서 버려졌고 어느 순간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렇게 버림받은 권력자는 다시 무리를 쫓아간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보내는 메시지를 이해하게 된다. 무책임하게 권력을 휘두른다면 결국 내가 버려지게 될 거야. 권력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모든 관계 속에 스며 있다. 인간은 본래 권력, 지위, 서열 같은 것들을 좋아한다. 권력을 가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지금까지 나는 의도적으로 무력감을 원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권력이 없는 무력감 상태보다는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진 상태를 선호한다. 권력에 대한 욕구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오히려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이다. 문제는 자신이 그런 욕망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다. 그럴 경우 권력 동기는 무의식 속에서 당신을 통제하고 당신은 그것에 끌려다닌다. 어떤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보라 라는 말이 있다. 권력은 인격의 시험대다. 이 시험에서 통과하려면 권력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 권력 자체는 본질적으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러나 권력의 자리는 사람을 쉽게 무장해제시키고 제어력을 빼앗아간다. 이를 자각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권력 사용의 핵심이다. 고대 로마 공화정 시절 뛰어난 전공을 세운 장군은 로마 시내에서 개선 행진을 할 수 있는 영예를 누렸다. 카이사르나 폼페이우스 같은 승전 장군은 전차 위에 혼자 서 있지 않았다. 항상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인 노예가 뒤에 함께 탔는데 그의 역할은 월계관을 장군의 머리 위에 들고 행진 내내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었다. 뒤를 돌아보라. 당신도 결국 인간임을 기억하라. 이날만큼은 병사들이 장군을 향해 조롱과 야유를 담은 노래를 마음껏 불러도 처벌받지 않았다. 당일 병사들은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었고 장군은 그날만큼은 어떤 처벌도 내릴 수 없었다. 역사에 따르면 카이사르의 군인들은 행진 중 그의 양성애적 성향과 막대한 빚을 두고 비꼬는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카이사르는 몰려든 군중들의 수많은 환호를 받는 한편 귀에서는 계속해서 너는 필멸자다 라고 말하는 노예의 목소리가 들렸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군사들이 그를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권력자에게는 권력이 가진 부작용으로부터 그를 지켜줄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사람은 권력자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현실의 감각을 되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이다. 두려움 때문에 권력을 권위적으로 휘두르거나 권위적인 임무를 추종하는 상황에 빠지지 말라. 권력은 반드시 나누고 교체해야 한다. 조직이든 사회든 마찬가지다. 그래야 공동체가
평화롭게 유지된다. 지금까지 권력 중독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원서 제목은 권력의 심리학입니다. 세상에 많은 쾌감이 있지만 권력의 쾌감이 대단하다고 하죠. 저는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어떤 쾌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하면 꽤 즐거운 일일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나온 사례 중에 어떤 야생 닭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 깊습니다. 만약 우두머리가 집단 전체의 이익보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면 닭들이 조용히 흩어져서 그 우두머리를 빼고 새로운 무리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닭이든 사람이든 권력을 가진 리더가 리더 아닌 사람들보다 약간의 추가 이익을 얻는 것은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집단은 깨지고 리더는 권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 공동체의 리더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힘으로 지배합니다. 정확하게는 위협하는 것이죠. 보상을 주거나 처벌을 가해서 자신에게 복종하게끔 만듭니다. 이러한 경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듯합니다. 이런 현상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독재나 전체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권력자들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 행사하는 힘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민주주의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이고 인류 공동체의 이상적인 권력 체계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별과 별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습니다. 힘의 크기는 달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받기만 하는 인간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이 있는 것이죠. 제가 공부하는 마음 경영에서는 모든 인간관계는 쌍방관계다 라고 배웁니다. 쌍방이라는 말 속에 참 깊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쌍방관계라는 말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100% 자의적으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완전하거나 전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상상 속의 신처럼 전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는 다른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타인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인간의 불완전함에서 발생하는 태생적인 한계죠. 그래서 인간은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관계에서의 권력은 크기는 달라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쌍방적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